지난 시간에 이제 사자방 통해서 각하가 100조 정도 했다고, 예. 그 중에서 자원얘기 좀 얘기했잖아요. 예. 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수석 부의장입니다. 홍익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스마트한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 그 이미지라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과 정반대에 있는. 그래도 정청래 의원하고 제일 친해요. 원래 서로 없는 걸 채우는 거죠. 자,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고요. 예. 저수지 게임에서도 주요한 역할로 출연하셨어요. 저도 원래 그 정도의 비중일 줄 몰랐어요. 그 광고에까지 출연해가지고 예. 영화 광고 하는데. 거기 출연하셨고 시사회는 초대를 못 받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저수지 게임도 결국은 각하가 드신 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쫓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실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먹었나 이 얘기죠. 네, 전체적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4대강 사업, 우리가 4대강 살리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각하께서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역시 해안이 있어서 4대강을 먼저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보면 얼마나 이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보면 이 22조 원이 들어갔어요. 4대강 사업에. 순수하게 이런 주변의 어떤 수변 지역 하는데 또 추가로 한 6, 7조 들어간 거 빼면 그냥 순수하게 4대강 강 파고 하는데 댐 쌓고 하는데 22조가 들어갔는데 군남 홍수 조절제 한 2,500억 들어간 게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2,500억 들어가는 게 4년 걸렸는데 22조 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댐 건설하는 거에 90% 생략.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뭔지 또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타라고 흔히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투입할 만한가? 예, 한마디로. 그렇죠. 예. 돈을 100원을 넣으면 100원보다 수익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기준이 있어. 일정 이상의 예타가 안 나오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뭔가 사업을 밀어넣고 싶은데 이 예타가 통과가 안 돼서 그냥 자기 사업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환경영향 평가인데 2,500억 들어가는 게 3년 걸렸는데 이거는 4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아주 속성으로 진행되죠. 안 했다고 봐야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4개월이면 이 간이도 아니고 그냥 한 겁니다. 대충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신용만 하다 만 거죠. 서류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 2,500억짜리 6년 걸렸는데 4대강 사업 2년 만에. 왜냐하면은 자기 임기 중에 다 해야 뽑아먹지. 실제 만약에 정말 필요했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 그렇죠. 네. 자, 이런 사업이 결과가 뭐냐? 이게 2014년에 이미 나온 건데요. 공업용수도 쓸 수 없는 물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제일 심한 게 낙동강 수질 오염인데 이게 용전 상소량 측정치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맨 밑에 수심이 내려갈수록 물이 맑은 게 아니라 물이 나빠집니다. 수질이.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지표면이 강의 제 밑바닥이 썩은 거죠. 그러니까 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뻘 상태로요. 그래서 아무리 고도정수 처리해도 고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상태로. 먹는 게 아니라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 예. 네. 그래서 죽음의 강으로 간다. 이게 한결에 이제 사기를 사설에서 나온 건데, 자, 수질 오염 조사 결과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깊이 갈수록 수질이 나빠집니다. 11m, 5점, 그 위에 하만보 같은 경우에서 7m하고 11m 보면 11m가 더 나빠요. 우리가 흔히 지금 녹차라떼라는 말 나오잖아요. 녹조라떼. 네, 그렇죠. 녹조라떼. 녹조라떼. 언어의 맙소사가 또 한 번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다 모든 것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이 지표 이 수면에 위에 물을 뜨면 그럭저럭 등급이 아주 나쁘게 안 나와요. 근데 밑으로 깊숙이 밑으로 가면 아주 더 더러운 물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억지로 강을 팠거든요, 그때. 예. 수심을 최소한 6m 이상 확보한다고 기준이 없어. 그냥 6m 이상. 수심을 깊이 파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6m를 팠는지 8m를 팠는지 4m를 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강은 계속 흘러서 흙은 퇴적되기 마련이고 그러면 1m만 덜 파도 그 1m 덜 판 비용만 쭉 뽑아도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이 이 비자금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 그랬었죠. 긴 낙동강을 네. 6m를 다 팠는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3m, 4m를 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알 수가 하나고. 없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 파낸 모래를 갖고 그거 팔아서 한다고 그랬죠. 비용을 네. 절감할 수 있다 했는데 개구라죠, 개구라. 그냥 구라도 아니고. 이게 아마 이 로봇 물고기에 걸맞는 이제 이 황당한 버전으로. 네.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도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팔지 못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팠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6m도 재밌잖아요. 왜 6m였을까? 그러니까 그때 피드수첩에서 나왔지만 독일에 운하 갔다 오고 나서 네. 배가 다닐 수 있는 깊이가 6m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인데 일단 깊이는 6m예요. 네. 일단은 파놓고 나중에 대운하라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이제 그 자연력으로 형성돼 있던 수천 년간 네. 그 강 바닥을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썩어버린 거지. 네. 생명이 살 수 없게. 낙동강 여기 고향이 있으신지 인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어머니 고향이 그 낙동강 쪽이라서 가보면 옛날에 진짜 이 모래사장이 이 강인데 쫙 펼쳐져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물이 굽이굽이 가면서. 그래서 낙동강 700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낙동강 주변에 굉장히 기름진 우리나라의 삼각주평야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죠 이제. 강이 다 죽었어요. 이거 이명박 다 마시게 해야 돼요, 그거. 그리고 이제 보면 이 밝혀진 사실인데 낙동강 사업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했던 사업자들입니다. 이 대기업들 일단 대기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사나 하청업체로 그렇죠. 내려가는 거니까요. 하청업체에 가서도 네. 선정된 하청업체들이 엄청나게 저기 뭡니까? 예. 이명박 대통령 뭐 출신 고등학교가 어쩌고저쩌고 동지상고 출신들 하는 엄청나게 거죠. 해먹었죠 그때. 예. 네. 이게 보면 부당이익들이 쭉 옆에 맨 끝에 보면 GS가 낙찰률 92.4%에서 928억.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낙찰률 가격이 제일 심한 경우에는 대우 칠곡부의 99.3%입니다. 알고 썼던 거죠. 이걸 알고 썼다는 거죠. 네, 알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낙찰 퍼센트가 뭐냐면 이미 그 발주 기간이 내가 금액을 100억 원에 낼 거야 라는 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가격은 100억 원 낸다. 근데 어떻게 알고 99억 3천만 원을 쓴 거죠. 저거는요. 그리고 당첨이 돼. 보통은 불안해서 한 90억, 예를 들면 이 100억짜리면 자기가 이 공사는 내가 한 80억쯤 하겠다. 든지 뭐.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좀 여유 있게 저쪽보단 좀 낮게 써야 내가 경쟁해서 높이 쓴 사람보단 낮게 쓴 사람한테 사업권이 돌아가니까 하는데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90% 이하로 쓴 사람이 89.1%가 제일 낮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담합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실제 적정가는 2천억인데 3천억 써가지고 1천억 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낙찰가를 3,030억 쓴 거니까 실제로 이제 낙찰가를 한 3,400억 정도 이렇게 한 3,300억 정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 가격을 예전가 있네 3,280억 쓰면 낙찰가 3,030억에서 2천억 이상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야 이건 네가 나눠 먹는 먹고 거죠. 예. 노담 네가 먹고 이렇게 한 예. 거죠. 예전과도 좀 부풀렸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부당이익이 그런 생겼다고 거죠. 볼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적정 가격은 2,100억 정도면 되는데 그럼 대략 한 2,300억이나 네. 이 정도로 해서 거기에 이제 2,100억 또는 2,100억보다 좀 모자르겠어거나 해서 이 낙찰하는 게 맞는 적정 가격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이만큼 더 쓴 거죠. 2천억이면 될 거를 3천억을 정부가 쓰겠다고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900억 이상을 더 지출한 거죠. 이 돈이 어디 갔겠어? 이 돈이 어디 갔겠냐고. 6m 밑에 파묻혀 있겠어요, 이게. 아니면 각하가 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돈이 쫙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등등 이제 지방 이제 건설회사까지 이제 조금씩 나눠가는 거죠. 이게 일종의 먹이사슬 구조로 뿌려지면서 낙동강 사업 같은 경우는 동지상고 출신 회사들로 쫙 몰아주는 거 나오는 거죠. 대기업을 통해서 최초에 낙찰된 금액 이제 나눠줄 거 말고 그 대기업을 통해서 저는 해외에서 해먹었을 거라고 봐요. 자원외교 할 때도 그 얘기 나왔죠. 돈은 누군가 벌었는데 빚은 전부 다 우리 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그다음에 그 광물자원공사 빚더미에 올라앉은 건데 여기도 동일한 구조예요. 돈은 썼고 누군가 돈은 벌어갔고 아까 얘기하는 대기업들 또는 하청업체들 다 돈을 가져갔죠. 수자원공사 원래 굉장히 튼실한 곳이었거든요. 그러고 보세요.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된 회사예요. 2009년까지. 네. 근데 2016년에
10배인 204%가 되는 겁니다. 13조가 됐어요. 금액도 보세요. 1조 9천억, 그러니까 2조 원쯤 되는 부채가 13조 6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2조에서 13조 6천억이니까 11조 이상이 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이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사는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공사의 빚은 누가 갚아야 된다? 국민이 갚아야죠. 그렇죠. 정부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2조 원이었던 빚이 무려 11조 원이 되면서 그 11조 원에 대한 빚은 국민에게 떠넘긴 겁니다. 즉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게 법칙이 또 여기가 적용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 땅 파서 골조 팔아가지고 공사를 메꾼다고 그랬는데 이 돈을 수자원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네.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이제 없는 자료니까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이 비용을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처음부터 알아요. 이제 바뀌었죠. 수자원공사 뭘로 바뀌었다? K워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전부 다 농협은 NH.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영어로 많이 바뀌면서 우리 또 수자원공사가 K워터로 바뀝니다. 근데 이 K워터가 자기도 알잖아요. 수자원공사가 이 비용을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보증을 씁니다. 70%는 수자원공사가 그 책임을 지고 30%는 정부가 책임지는데 거기에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 막대한 비용에. 그 이자 부담을 정부가 떠안기로 합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되는 건데 이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담해야 될 게 2036년까지 총 갚아야 될 금액이 10조 8천억이에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10조 8천억 중에서 정부가 부담할 게 5조 2천억쯤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가 한 5조 5천억쯤 부담을 해요. 근데 이 중에 5조 2천억 중에서 원금이 2조 4천억이고 이자 비용이 2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이자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5조 5천억의 다른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2036년까지 비용해야 될 비용이 총 합계가 원금이 한 8조쯤 되고 이자가 2조 8천억쯤 되니까 총 10조 8천억의 비용이 수자원공사와 정부가 함께 갚아야 될 비용입니다. 아까 얘기한 분리되면 마치 정부는 국민 세금,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같지만 본질은 둘 다 국민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세금 내기가 싫어지네요. 네, 제 돈으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원 관련된 빚이 20조 이상 우리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빚이 늘어나고 있고 이 수자원공사 이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10조 8천억 약 11조 원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딱 11조 계산 나오시죠? 그렇게 되면 K워터가 늘어난 2009년에 비해서 2016년 늘어난 부채 비율 그걸 감당하는 거 감안하면 이 두 개 사업만 합쳐도 국민 부담이 30조가 넘습니다. 30조. 네. 그러니까 총 100조 사업이 들어간 사업 중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게 30조. 30조면 엄청난 복지를 일단 할 수 있는. 국방비는 국방사비 비리는 빼놓고 국방비리 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나오겠네요. 4대강에서 일단 오늘은 일단락을 하면 이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담합해서 해먹은 기업들도 벌써 거의 10년 전이고 예. 감사도 2번 받았고 이제 3번째 하고 있죠? 예, 네. 그렇죠. 감사가 곧 사법 처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감사의 포커스도 불법을 찾아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찾아내라.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 건지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저희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각하는 어떻게 해? 각하를 언제 잡나? 응?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렇게 손실액은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지어서 일부라도 보전받는가? 이 두 가지란 말이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우선은 이제 감사원 감사해서 이 사업들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검찰 고발을 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이 검찰이 제대로 감사원도 제대로 감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감사원이 할 때마다 결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MB 때도 막 문제가 되니까 하는데 문제 없다고 했다.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아예. 네.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조금 있다고 했죠. 얘기하고. 이제 또 다시 하면 이제 또 다른 진전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을 갖고 이제 검찰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고발을 하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조금 더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한계는 이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은 정부 돈이 들어간 영역만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 영역에서까지는 세밀하게 조사하기가 힘들거든요. 4대강을 본격적으로 검찰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는. 제대로 네.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아까 담합했다고 나온 그 대기업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거와 관련해서 죗값을 치렀나요? 아니면은 뭐 그냥 넘어갔나요? 추징금 얼마 받았죠? 추징금 얼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담합에 그게 굉장히 대해서. 소액. 네. 근데 그런 거죠. 그 자기들의 그 해먹은 이익에 비하자면 네. 네. 일부에 불과한. 이 문제하고는 조금 관련도 있고 관련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징벌적 배상금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징벌적 배상. 들어간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강의 손상을 당했죠. 그걸 징벌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규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은 사전 규제가 좀 강하고 미국은 사후 규제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여성 위생용품이나 뭐 가습기 살균제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유럽은 사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못하게 강력하게 이제 예를 들면 생활 화학용품 이거를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걸 신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반면에 징벌적 그 해서 만약에 잘못해서 나중에 드러나면 어마어마한 손해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걸 무서워서 자기들 스스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최대한 나중에 잘못하면 기업이 망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둘 다 안 되는 거죠. 사전 규제도 약하고 사후적 그 징벌 배상제도 안 하고. 엄청나게 때려버려야 돼. 엄청나게. 네. 우리나라에서 어떠냐? 우리나라 사람들 목숨값은 미국 사람의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희생을 듣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네. 손해 비용을 우리가 받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청구 기준도 높고 기업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이런 여성용품 요번에 문제가 된 거 회사가 미국 회사 같으면 징벌적 배상금제로 거의 망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회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여성분들이 소송을 하잖아요. 집단 소송제를 하면 한 부분에서 승소하면 나머지 사람은 자동으로 이기게 되는 것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징벌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매출액의 뭐 10배. 우리는 뭐 그 이익의 뭐 그 30%를 넘지 않는 범위인데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담합행위를 하든 어떤 불공정 행위를 하든 저런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도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큰 겁니다. 그 법안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시장적 법안이라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오랫동안 옛날에 시민사회 때부터 제일 많이 했던 분이 지금 서울시장 하고 계신 박원순 시장께서 옛날부터 참여연대 때부터 관심 갖고 올해 참여연대 오래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때부터 관심 갖고 이걸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19대 저희들 국회에 들어와서 19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논의가 뭐 여러 번 있었지만 19대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반시장적이다. 그러면 미국은 방시장 좀 빨갱이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 얘기를 하면 네. 이 미국은 뭐 특수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특수한 케이스 아닌가요? 다른 건 다 미국 좋아하면서 그거는 또 이제 안 따라가는데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유럽형의 사전 규제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미국형의 사후 규제,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나쁜 짓 잘못했다가는 또는 이 담합행위,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는 정말 내가 아예 파산한다. 이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스스로 조심하거든요. 아니면 뭐 우리 누구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안 걸리게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든 혹은 뭐 다른 특별법인 간에 이 4대강으로 해먹은 거를 각각가 토해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첫 번째는 이게 그런 그 검찰 수사가 가고요. 검찰 수사와 함께 이제 금융 쪽에서 같은 거래 조사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좌 추적을 검찰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옛날 거라도 기록이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개인 기록이 5년인가 아마 그 금융 거래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연 너무 오래된 지금 세월이 10년 가까이 아직 10년은 채 안 됐지만 거의 한 8년 이상 흘러간 세월이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얼마큼 꼼꼼하게 찾아낼 수 있을지는 좀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한 포커싱을 둔 무슨 위원회나 민정내 활동팀이나 또는 뭐 그런 게 있지는 않죠, 아직은. 아직은 없는데 이제 적폐청산위에서 조금
들여다볼 수 있겠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네요. 아니,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이제 우리 당 정책위에서도 TF를 좀 준비 중엔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유일하게 빠져나간 게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그 양반이 해먹은 거를 자손한테 물려주고 편안하게 여생을 살며 온갖 영화를 누리고 그걸 끝까지 봐야 되냐 이거지. 단죄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명박 대통령이 운이 좋은 건지 어떤지 자기도 위기의식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그래서 국정원 정치 공작이 매우 중요한 건데 정권을 절대로 안 놓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박근혜 정부 4년을 거치면서 상당수 자기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세탁된 거죠. 시간이 흘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워지거나 은폐되거나. 그러니까 이 정권 창출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각하의 사업을 깔끔하게 이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정권 재창출은 매우 중요했던 마지막 파이널 과제였던 거죠. 이 정부 내에서 끝내주세요, 어쨌든. 검찰 수사하면 저는 좀 단서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검찰이 좀 집요하잖아요. 안 되면 별건 수사도 하고 옛날에 그랬던, 요즘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일부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저는 이게 약간 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엮어 나올 수 있는 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는 꼭 마무리 져야 한다. 사실 다음 정부까지 가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15년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BBK까지 따지면은 20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공소시효도 다 지나갈 가능성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게다가 나이가 80 정도 해도 될 거예요. 이명박 각하가. 네. 그 정도면 잘 먹고 잘 살은 거거든요. 이미. 그거를 못 보겠어요, 나는. 감옥에 보내느냐, 돈을 뺏어야 하느냐, 양당 간의 결정이 나야 할 상황이다. 네. 돈을 뺏었죠. 감옥보단 돈을. 그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먹게. 잔인한 양반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 하나를 내놓으셨어요. 예. 일단 무슨 자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07년 12월 달에 이제 BBK 예. 10년 전입니다. 실소유주가 누구냐? 예. 이게 핵심이죠. BBK는 그냥 예. 한마디로 진짜 주인이 누구야 이거거든요. 예, 이명박이 진짜 아니야 이거거든요. 예, 주인이 이거 누구냐? 이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서류로서의 근거가 있느냐였는데 그동안 그 전에 이제 2007년 12월 달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그러니까 김경준과 이명박의 이면 계약서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이면 계약서에 주식을 서로 사고 판 이제 이면 계약서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실제로 이명박 계좌로 들어갔느냐가 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 당시 이제 LKE뱅크라고 하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투자자 어렵죠.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를 김경준이 맡고 있었는데 LKE뱅크에서 돈이 실제로 주식 대금이 이명박 계좌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제 그것과 이면 계약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 계약서의 내용이 그 주식 거래를 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송금이 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그 당시에는 검찰이 발표할 때는 이 LKE뱅크가 이명박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이면 계약서도 가짜고 예. 도장도 결국은 가짜고. 돈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은 BBK와 무관하다. 무혐의 처분 이게 내리는 것에 이게 이제 실제로 스모킹건이었죠 이게. LKE뱅크 이것부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명박은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 정치활동을 못하다가 일단 사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잖아. 그럴듯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해봐야 건설회사 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근데 인터넷이 막 붐이 일고 인터넷 베이스로 무슨 비즈니스가 막 활성화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BBK는 2000년대 얘기예요. 2007년에 문제가 됐지만 2000년에 불거진 일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이 막 그 소위 들끓던 시절이죠. 그때 인터넷 베이스의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주회사가 LKE. 그 다음에 투자 운용회사, 컨설팅을 하는 회사가 BBK.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 EBK. 이렇게 삼각형으로 종합금융회사, 인터넷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짠! 그런데 그 종합금융회사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명박이 자기가 BBK 설립했다고, LKE 설립했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네, 동영상이 우리가 본 있었죠. 동영상 있잖아요. 금감민이 탁 튀어나왔어요. 왜? 이 투자자문회사하고 은행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 인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어그러졌잖아요. 사업이 어그러졌으니까 거기 들어간 돈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빼내면서 불거진 일이 주가 조작, 왜 돈을 빼내야 되니까 주가 조작하고 미국으로 튀고, 그 다음에 그 1000억대 피해자가 생기고 횡령해서 도망가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LK나 BBK나 EBK나 이런 복잡한 이름들은 다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게 BBK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게 이 세 회사는 결국 하나의 회사예요. 왜? 같은 사무실을 쓰고 그 다음에 같은 직원에다가 같은 계좌에서 사무용품을 다 사고 결국은 주인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여기로 귀결되는 거예요. 돈도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게 다 하나의 회사인데 그럼 진짜 주인이 누구냐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BBK라는 회사가 생긴 거거든요. 처음에 출발이. 이 BBK의 근데 의원님이 찾아내신 건 뭐냐면 이 BBK의 주식을 LKE로 팝니다. BBK 주인이 누군지 생각하지 말고 주식이 일로 간다고요. BBK 주식이 다 LK로 가. 그러면 정상적인 거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을 샀으니까. 그 돈이 50억대인데 그 돈이 50억대가 이명박 개인 계좌로 간다고요. 주식을 가져간 다음에 돈을 가져가 이명박한테 줬으니까 이명박이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식이 넘어가고 나서 돈을 받은 사람이 주인 아니야. 근데 그 돈이 간 계좌를 그리고 그 금액을 찾아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송금 기록을 찾아낸 거죠. 진짜 핵심을 찾은 거예요. 왜냐? 이 표면적으로는 이명박의 주식을 돈 주고 산 걸로 돼 있지 않고, AM 파파스인가? 복잡해. 복잡해요.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왜냐면 이것도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껍데기를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네. 많은 회사가 등장하는데 이 껍데기예요. AM 파파스도. 왜냐면 김경준이 세운 그 페이퍼 컴퍼니란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거래를 처리하되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면 계약서를 썼어요. 그 이면 계약의 내용이 BBK 주식을 일로 다 옮기고 그런 다음에 돈이 일로 나가고 그런 이면 계약을 쓴 거죠. 제가 보기엔 김경준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이면 계약이. 예? 왜냐하면 겉으로는 김경준이 다 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김경준이 이면 계약을 요구했고 이명박을 오케이 했고 찍은 거야. 돈 입금된 거예요. 근데 검찰이 이거를 당연히 알았죠. 알았는데 그때는 직접 입금된 게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검찰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때 알았는데 이거는 BBK 주식이 이명박한테 간 게 아니라 LK뱅크 주식이 이명박한테 갔기 때문에 이거는 BBK 실소유주가 아니다. 이 돈이 알긴 알았는데 이면 계약서 써 있는 대로 그 금액이긴 하지만 이면 계약서가 가짜라고 했어야 하는 거죠. 그게 가짜여야지 이 돈의 성격이 달라지니까. 근데 요 계좌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2007년에 발표할 당시에는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그 돈을 알았다가 아니라 네. 네. 그렇게 간 돈이 돈이 없기 없다라. 때문에 예. 없기 때문에 없기 가짜다. 때문에 정확히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은 BBK와 무관하고 그래서 무혐의다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때는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 자료가 검찰 수사 기록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지들은 알았던 거죠. 이미 네.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어제
대정부 질의 때 한 얘기는 검찰이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입출금 거래 내역을 분명히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은폐했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였고 따라서 이건 이제 새로운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수사팀들이 그때 뭐 그런 돈이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한 거는 대충 다 알았는데 돈의 성격이 그게 아니었다. 말을 바꾸는 거겠네요. 예, 그러면. 그런데 그 성격이 아니었다고 하는 주장도 봤더니 어떤 얘기냐면은 전혀 좀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요. 맞지 않는 게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샀어요. 그런데 그 주식은 김어준 총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가 셈인 거죠. 예. 삼성전자 주식을 그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김어준 총수한테 사면은 돈을 어디다 줘야 돼요? 삼성전자로 줘야 됩니까? 김어준 총수로 줘야 됩니까? 총수한테 줘야겠죠. 주식을 소유한 사람한테 돈을 네.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그래서 삼성전자로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주식 그 잡은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한테 네. 주는 거죠. 검찰의 해명을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하간 검찰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고 검찰의 해명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면 계약서가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김경준은 감옥에서 나와서는 그 이면 계약서가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거를 조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와가지고 왜 조작했냐, 조작했다고 말했냐, 사실인데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와 자기 누나를 놔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조작했다고 거짓 거짓 증언을 자백을 했다? 했다라고 나오고 나서 책에서 얘기했던가 어디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면 계약 그리고 그 이면 계약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면 계약에 부합되는 돈이 나온 거예요. 서류로. 근데 거꾸로 이게 전부 다 임명받게 되면 김경준이 받았던 제목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 이 금액으로 인해서 임명받게 되면 BBK, LK, 뭐 기타 등등 옵셔널 매치 전부 다 임명받게 되고 여기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게 BBK가 임명받게 된다는 것은 다스가 임명받게 되는 거예요. 다스도 임명받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임명받게 되면 그 이전에 도곡동 땅도 임명받게 되는 거예요. 한 20년 가까이 되는 이명박이 이게 다 내 게 아니라고 차명으로 덮어뒀던 것들이 퉁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 구멍을 뽕 낸 거예요. 어제 아무튼 그 이제 총리의 답변은 네. 이 기록을 확인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빠졌다면은 다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 수사만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쪽에서 하나 이명박 쪽의 얘기입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났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가 하나 새로운 있죠. 게 나왔잖아요. 하나 있죠. 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이요. 네. 이명박에 대해서 무혐의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김경준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명박의 혐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끝을 같이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탈 팠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알 수가 하나고. 없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 판엔 모래를 갖고 그거 팔아서 한다고 그랬죠. 비용을 네. 절감할 수 있다 했는데 개구라죠, 개구라. 그냥 구라도 아니고. 이게 아마 이 로봇 물고기에 걸맞는 이제 이 황당한 버전으로. 네.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도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팔지 못했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얼마 팠는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 6메타도 재밌잖아요. 왜 6메타였을까? 그러니까 그때 PD 수첩에서 나왔지만 독일에 운하 갔다 오고 나서 네. 배가 다닐 수 있는 깊이가 6m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인데 일단 깊이는 6m예요. 예. 일단은 파놓고 나중에 대운하라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이제 그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던 수천 년간 네. 그 강 바닥을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썩어버린 거지. 네. 생명이 살 수 없게. 낙동강 여기 고향이 있으신지 인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 고향이 낙동강 쪽이라서 가보면 옛날에 진짜 이 모래사장이 이 강인데 쫙 펼쳐져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물이 굽이굽이 가면서. 그래서 낙동강 700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낙동강 주변에 굉장히 기름진 우리나라의 삼각주 평야라고 해서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사자방 통해서 각하가 100조 정도 했다고, 예. 그 중에서 자원 얘기 좀 얘기했잖아요. 예. 이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수석 부의장입니다. 홍익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스마트한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 그 이미지라고 한다면 정청래 의원과 정반대에 있는. 그래도 정청래 의원하고 제일 친해요. 원래 서로 없는 걸 채우는 거죠. 자,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고요. 예. 저수지 게임에서도 주요한 역할로 출연하셨어요. 저도 원래 그 정도의 비중이 있을 몰랐어요. 그 광고에까지 출연해가지고 네. 영화 광고하는데. 거기 출연하셨고 시사회는 초대를 못 받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 연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저수지 게임도 결국은 각하가 드신 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쫓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실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먹었나 이 얘기죠. 네. 전체적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4대강 사업. 우리가 4대강 살리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 각하께서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역시 해안이 있어서 4대강을 먼저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대강 사업을 보면 여기 얼마나 이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보면 이 22조 원이 들어갔어요. 4대강 사업에 순수하게 이런 주변의 어떤 수변 그 지역 하는데 또 추가로 한 6, 7조 들어간 거 빼면 그냥 순수하게 4대강 강 파고 하는데 댐 쌓고 하는데 22조가 들어갔는데 군남 홍수 조절지 한 2,500억 들어간 게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2,500억 들어가는 게 4년 걸렸는데 22조 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댐 건설하는 거에 90% 생략.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뭔지 또 설명해 주십시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타라고 흔히 그러는데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투입할 만한가? 예, 한마디로. 그렇죠. 예. 돈을 100원을 넣으면 100원보다 수익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기준이 있어요. 일정 이상의 예타가 안 나오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뭔가 사업을 밀어넣고 싶은데 이 예타가 통과가 안 돼서 그냥 자기 사업이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요즘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환경영향 평가인데 2,500억 들어가는 게 3년 걸렸는데 이거는 4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아주 속성으로 진행되죠. 안 했다고 봐야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4개월이면 이 간이도 아니고 그냥 한 겁니다. 대충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신용만 하다 만 거죠. 서류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 2,500억짜리 6년 걸렸는데 4대강 사업 2년 만에. 왜냐하면은 자기 임기 중에 다 해야 뽑아먹지. 실제 만약에 정말 필요했고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예, 그렇죠. 네. 자, 이런 사업이 결과가 뭐냐? 이게 2014년에 이미 나온 건데요. 공업용수도 쓸 수 없는 물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제일 심한 게 낙동강 지역의 수질 오염인데 이게 용전상소량 측정치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산소가 없다는 거예요. 맨 밑에. 수심이 내려갈수록 물이 맑은 게 아니라 물이 나빠집니다. 수질이.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지표면이 강의 제일 밑바닥이 썩은 거죠. 그러니까 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뻘 상태로요. 그래서 아무리 고도정수 처리해도 고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상태로. 먹는 게 아니고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다. 예. 예. 그래서 죽음의 강으로 간다. 이게 한결에 이제 사결 사설에서 나온 건데, 자, 수질 오염 조사 결과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깊이 갈수록 수질이 나빠집니다. 11m, 5점, 그 위에 하만보 같은 경우에서 7m하고 11m 보면 11m가 더 나빠요. 우리가 흔히 지금 녹차라떼란 말 나오잖아요. 녹조라떼. 네, 그렇죠. 녹차라떼. 녹조라떼. 녹조라떼. 언어의 맙소사가 또 한 번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다 모든 것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이 지표 이 수면에 위에 물을 뜨면 그럭저럭 등급이 아주 나쁘게 안 나와요. 근데 밑으로 깊숙이 밑으로 가면 아주 더러운 물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억지로 강을 팠거든요, 그때. 예. 수심을 최소한 6m 이상 확보한다고 기준이 없어. 그냥 6m 이상.
수심을 깊이 파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6m를 팠는지 8m를 팠는지 4m를 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강은 계속 흘러서 흙은 퇴적되기 마련이고 그러면 1m만 덜 파도 그 1m 덜 판 비용만 쭉 뽑아도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이 이 비자금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 그랬었죠. 긴 낙동강을 네. 6m를 다 팠는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3m,